그 다른 책을 제가 선생님 책을 한 권밖에 읽지는 못했지만 감정의 파도 사이를 잘 항해하는 어떤 지혜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의 깊은 심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암자에서 생활을 하실 때 철사에 묶인 소나무와 가재를 네. 건져내신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이 얘기를 직접 시청자분들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인터뷰 사전 질문지를 봤을 네. 때 그 내용에 들어가서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 책을 아시고 읽으신 분들한테 피드백을 이제 책 어떤 내용이 너무 좋았어라는 얘기를 네. 했을 때 가재 얘기를 꺼내신 분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 네. 많은 사람이나 뭐 노숙자가 됐던 이야기라든가 뭐 이렇게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네. 나오고 어떻게 보면 네. 이건 가재랑 소나무는 사람이 아닌 대상이잖아요. 이 대상을 뽑아서 질문 주신 것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진리나 구도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분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네. 일반 분들은 그보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맞아요. 마음에 네. 감성적으로 와닿거든요. 프란치스코 스토회 안에서는 어느 일정한 교육기가 끝나면 이제 평생 수도자로 살겠다고 서약을 해요. 그걸 성대서약 또는 종신서약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하기 전에 혼자 있는 사막의 시간을 거의 한 달 정도 가지게 해요. 베블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네네. 남쪽에 있는데 어떤 그분이 불교 신자분은 아니신데 이렇게 뭐 돌을 좀 닦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소개로 받았고 네. 그분이 산 중턱에 만든 암자를 소개받아서 갔어요. 거기서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20여일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혼자 머무르면서 이제 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거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냥 산에 진짜 암자만 있고 대화할 상대가 소나무 하고 이제 가재였는데 이제 거기 일상은 되게 단촐해요. 끼니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물은 암자 옆에 졸졸졸 흐르는 약수 흐르는 걸 이렇게 도라무통 같은데 받아놓으시는 곳이 있고 점심 때는 제가 그때 배즙을 가져가서 배즙하랑 미숫가루 정도 먹고 이제 좌관이라고 이제 앉아서 하는 시간을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는데 산책도 몸을 풀기 위해서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다가 그 소나무 숲이 암자 옆에 이렇게 쫙 있어요. 아마 그분이 심어놓으셨던 그 먼저 계셨던 그분이 심어놓으셨던 소나무 같은데 심어놓은 게 자연적 약간 정갈한 느낌 그 길도 이렇게 있고 그 길이 참 좋았어요. 거기를 자주 산책을 했는데 처음에 몰랐다가 일주일 지난 날쯤에 한 소나무가 유달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서 이렇게 줄기를 따라 봤는데 중간 정도에 제 키를 훌쩍 넘은 위치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거기만 저 왜 볼록 튀어나왔지? 하고선 가까이 다가가서 봤는데 붉은 철사줄이 소나무에 감겨 있었던 거죠. 보통 보면 뭐 누가 와서 잠깐 캠핑을 하다 갔거나 아니면 뭐 산불 예방 그런 거 뭐 누가 붙여놨다가 꼈거나 뭐 그랬겠죠. 철사줄만 끊어가고 이제 소나무에 감겼던 철사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 두꺼운 철사에 소나무 몸통을 자라면서 몸이 낀 거죠. 그 부분에 송진이 막 나오고 이렇게 두툼해진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너무 아플 거라는 생각도 했고 나무 스스로는 그걸 도저히 깰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깰 수가 없어서 내가 저걸 잘라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도구가 없어서 이제 간신히 낫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암자에 그 낫으로 기어 올라가서 어렵게 끌어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해방감을 준다라는 느낌, 소나무한테 이제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소나무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아프지 않게 해줬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좋다라고 막 있다가 문득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진리를 깨닫는다고 존재라는 걸 내가 아무리 알아채려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철사라는 한계를. 근데 이거는 내가 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터치를 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거기에서 그걸 하면서 곁들여서 알게 된 거죠. 그건 네, 뭐 네.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뭐 누군가가 터치해주지 않는다 해서 나를 탓할 필요도 없고, 뭐 그 상태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불교 용어로는 계속 몇 번을 뭐 윤회를 네, 한다고 네. 하는데 가톨릭에서 이제 부활이라는 표현을 하고, 네. 그래서 내 딴에는 노력을 하나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한들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네. 또는 운이 좋아서 아니면 뭐 지복이 있어서 그 건드려짐을 당하면 네. 나도 또 그런 걸 맛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던 거죠. 가제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가제라고 생각하면 개울가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가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가제를 만난 건 가자마자 첫날이었어요. 네.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김장할 때 쓰는 큰 도라모통 같은 걸 네. 약수 쫄쫄쫄 나오는 걸 어디서 관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산에 이렇게 내려오게 해주셨더라고요. 그 호수가 되게 작았어요. 네. 엄청 가느다란 호수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통 안에 이렇게 떨어지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에 넘쳐서 물을 한쪽으로 해서 튀어나가고 항상 새물이 받아져 있는 거죠. 그 물을 이제 암자에서 사용하는데 물 맛은 정말 좋아요. 물을 뜨는데 네. 바닥에 나뭇잎이 한 장 가라앉아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건 집어내야 되겠다. 좀 깊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감에 봤더니 가재예요. 가재요. 가재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근데 바로 풀어지지 않고 네. 너 나랑 좀 친구하자. 어차피 대화에서 나 여기 오래 있어야 되거든. 나랑 친구하자 하면서 그냥 냅뒀어요. 네. 냅두다가 네. 오늘 문득 또 가재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러게요. 네, 통은 닫혀 있고 가재가 제법 컸거든요. 이 성체가 된 가재였고 그 안에 관은 정말 작아서 5mm 되려나? 이 지름이. 지금 성체로 된 몸으로는 들어올 수 없고 문득 드는 생각에 제가 어릴 때 산에서 가재 잡던 생각이 나요. 그때 엄청 작았던 새끼들도 많이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떨결에 관을 타고 새끼 때 들어왔다가 여기서 어른이 되도록 있었구나. 이제 얘는 이 세상이 네. 이 통 세상이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바로 풀어줘야 했으나 친구가 필요해서. 친구가 필요해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암자 생활을 하는 동안 있다가 네. 내려오는 마지막 날 걔를 데리고 나왔어요. 네. 신기한 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댔는데 이렇게 쑥 올라왔어요. 때가 나오는 되었구나. 날 그렇죠. 올라와서 네. 걔를 제가 사용하던 좀 밥그릇 같은 데 담아가지고 네. 이 산중턱 아랫부분에 냇가에 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그때가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인동설원이라 냇가가 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돌을 가지고 탁 이렇게 던졌어요. 그 얼음이 퐁 하고 깨지는데 느낌이 이렇게 뭔가 세상이 열리는 듯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가재를 넣어줬죠. 네. 너는 그동안 좁은 세상 속에 살았는데 근데 가재한테는 미안해. 왜냐면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손은 내밀었는데 본인이 올라탔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행이다. 아마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통 안에 있으면 천적도 없고 평생 그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살다 갔겠죠. 근데 그 세상을 내려보내줄 때 그 친구는 정말 새로운 새물을 만나고 그냥 한 번도 경험 못한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그 안에서 오래 살아남았을지는 제가 모르나 네. 그래도 보내주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세상. 그래서 바로 돌 아래로 숨어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거죠. 그 가재의 힘만으로는 도라모통을 나올 수 없어요. 맞아요. 그 가재는 그 안에서 내가 또 다른 세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세상이나 진짜가 있는 것들을 보고 싶다고 아무리 기도를 하든 외치든 해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만났고 터치를 한번 해서 어딘가를 옮겨주는 그런 과정이
보면 소나무하고도 비슷하죠. 네. 소나무 측면을 조금 다른 측면을 보면 그건 심리적인 상처라고도 할 수 있고 이미 네. 걔는 세상 속에 나와 있으나 네. 무언가에 나와 있으나 묶여 있는 상태고 가재는 나와 있진 않았죠. 아직 아무것도 맛본 상태는 아니에요. 네. 네. 새로 시작하는 맞아요. 상태죠. 둘 다 절대적인 무언가에 터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겠다라고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걸 이제 그 내용에 적었고 네. 그걸 질문해 주셨네요. 네. 아주 많이 느꼈어요. 그대로 공감이 됐고 줄탁동시라는 아이들이 항상 쓰거든요. 네. 교육 용어에서도 그걸 많이 네, 써요. 맞아요. 진리를 찾는다, 뭐 그 구도를 한다, 뭐 다른 표현으로 다 좀 다양하겠지만 어쨌건 고요히 머무는 과정에서 네. 나의 과거와 마주해서 용서하고 또 나를 받아들이고 또 내 몸에 마음에 스며든 습성을 정화, 치유하는 시간이 꼭 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는 꿈의 해석이라는 장에서 그 부분을 심리학으로 참 잘 풀어주셨는데 수도원 생활 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심리학과 철학에서도 큰 도움을 얻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거 그 작은 형제, 네. 프란치스코 수도의 공식 명칭은 작은 네, 형제고요. 작은 형제 그때 이제 교육을 담당해 주셨던 보통 장상 형제라고 하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는 수도원 원장님이 되겠죠. 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영성이나 신앙 뭐 그런 쪽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심리학으로 도움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강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이 수도원으로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개인 심리 상담도 해주고 5명 동기랑 같이 정기적으로 집단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수도원에서 네. 그 당시만 해도 심리학이라는 게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뭐 혈액형으로 뭐 심리한다. 뭐 그런 대학교에서 막 유명한 뭐 그런 시기 정도. 그래서 네. 이런 걸 해서 뭐 하나 막 그랬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게 나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특히 저는 그룹 같은 동기 형제들 간의 집단 상담을 하면서 제 중고등학교 시기를 바라보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성장 과정이 있었죠. 네. 수도원에서는 그러한 심리적인 걸 도움을 많이 받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깊은 단계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심리학에 대한 건 제가 교직하면서 네. 공부하면서 더 많이 되돌아볼 수, 그때 그런 것이었구나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었고요. 네. 첫 발을 디디게 된 계기는 수도원이었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돌아보는가에 대한 건 그때 처음 맛보고 배웠던 기회가 있고, 철학은 신학교에서, 네. 가톨릭 대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배우죠. 순서대로 고대 철학부터 해서 중세 철학하고 근현대 철학하고 나서 뭐 인식론 넘어가고 네. 이제 마지막 단계에 형이상학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으로 배우는 그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철학에 대한 시선, 우리는 철학하면 뭐 개통 철학이라고 해서 술 한잔 마시면 나오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식론 배우고 형이상학 배울 때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심리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지금은 그나마 좀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진 세대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삶에 대해서 외부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내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도 바라보고 주관적으로도 바라보고 또 삶의 기준을 나가는 데 있어서 두 학문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살아가면서뿐만 아니고 어떤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큰 이게 삶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항상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방향 항상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기준점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냥 주관적인 감상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어느 땐 철학의 도구를 사용하고 어느 땐 또 심리학의 도구를 사용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바라보지 못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 더욱 성숙할 수 있음을 알았다. 라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까 도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뭔가를 볼 수 있는 도구를 더 넓혀주는 게 심리학과 철학이라는 다른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철학도 이제 가톨릭 대학교 안에서는 주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많이 네네네. 하고 이제 네. 이성을 중심으로 하죠. 네. 프란치스카는 아구스티노 이제 좀 달라요. 네네. 다른 도구를 사용해도 다가가는 목적성은 같기 때문에 네네. 이제 각자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도구들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철학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저는 철학이 사람하고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그나마도 심리학인지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걸 보다 마음의 용어로 결국엔 용어의 차이일 뿐 마음의 용어로 바꿔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학이 조금 더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용어로 많이 풀어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건 과학도 같이 포함되는 그렇죠. 거겠죠?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되게 궁금한 질문인데 사실 이제 말로 할 수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가도 위상도라는 말이 있는데 텅 빈 칠판에 숨어있는 존재가 가슴을 찌른 순간을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건 아는데 그래도 좀 언어를 빌려서 말을 빌려서 이때의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죠.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형이상학 시간이었어요. 철학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철학을 배우는 시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존재라는 키워드가 있고 존재자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사실 그 두 가지 단어로 형이상학이 시작되고 그 비교를 짓는데 교수 신부님들 강의가 좀 졸려요. 외국에서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고 이태리에서 유학하고 오시는데 거의 다 책을 한 강의 시간에 책 한 권씩 거의 읽어주시면 이 강의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해는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형이상학을 배웠다고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칠판에 막 존재도 잔뜩 적어놓으시고 존재처럼 하여튼 뭐 관련된 거 잔뜩 적어놓으시는데 와닿지가 않으니까 답안지를 잘 쓸 자신은 있었어요. 실제로 또 점수는 F를 맞고 시험지는 잘 쓸 자신이 있었는데 내 것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존재가. 아무튼 나한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간절했어요. 교수 신부님이 물론 재미없게 강의를 하시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저 존재라는 걸 만나지 못하면 나는 평생을 모르고 지나가겠구나라는 그 절박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나는 이게 내 한계겠구나라는 것에서 계속 바라봤어요. 계속 도대체 저기서 말하는 게 뭐지? 저걸 어떻게 계속 바라봤는데 결국에는 수업 끝날 때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죽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내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게 너무 슬프고 절망에 가까웠어요. 그 순간.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대학교 과대가 있잖아요. 신학교 과대가 있어요. 이제 철없이 앞에 나가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 준비한다고 칠판을 막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저걸 다 지워버리고 있으니 하고서 이제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제 칠판을 털러 나가더라고요. 그때 다시 딱 봤는데 비어있는 칠판이 보였어요. 이건 책에 쓰여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비어있는 칠판을 보는 순간 그 비어있는 칠판에 있는 존재가 그냥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눈물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감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사실 화장실로 달려가면서 이미 바로 사라졌어요. 거의. 이게 의식하면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냥 들어왔다 갔다.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왔다 갔다. 굉장히 바람이 불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뭐 그렇게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혹시라도 책을 읽고 그런 걸 맛보고 싶은 거에 너무 막 이렇게 쌓여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좀 붕뜬 철학이라든가 신비주의 같은 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현실이었고
지성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여겨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간절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간절함이 하나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라디오 주파수처럼 이렇게 채널을 막 돌리다가 주파수가 딱 맞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열망이나 간절함 정도를 지니고 있는 채로 기다리고 있다가 주파수가 맞춰지는 때가 있으면 잠깐 느껴지면 돼요. 네. 근데 그걸 또 계속 그걸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또 바로 사라지는 그죠. 거라서 네. 간절함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 순간이 라디오 채널 맞춰두듯이 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예술가들은, 어떤 과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에서 순간 다가올 때도 있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느끼시는 네. 어떤 분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네. 그런 걸 느낄 때도 있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자 있잖아요. 그 네. 사진 작가의 네네. 저는 그대로 감정만 느끼고 있겠습니다.